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직책에 대한 추가적인 인선을 이어갔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청와대 안보실장 인선도 곧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희 세명대 교수,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일요일인데요. 오늘도 청와대는 상당히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NSC 상임위 소집, 그리고 오후에는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수석비서관 인선이 있었는데요. 먼저 배 의원님, 이 정무수석에는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탁이 됐습니다. 후보 하마평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전병헌 전 의원이 인선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신 분이고요. 저희 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도 하셨고 또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등을 두루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여야 간 협치 문제가 또 주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병헌 수석께서 그 문제를 이제 잘 풀어가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을 또 대통령께서도 인선에서 참조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독특한 균형이 있어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와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네. 이 비서실장의 업무 자체가 대부분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비서실장은 51세 재선급이고 정무수석 그 산하의 3선급의 원내대표까지 하는 비중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호관계 이렇게 보는데 물론 대통령 비서실 업무가 꼭 상호관계에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독특한 균형이 있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비서실장의 인선은 상징적 효소가 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개혁적 이미지. 예전에 전 정부가 보여줬던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하고 여기 대해서 이제 친문 진영이 아닌 비문 진영에서 해서 이제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정무수석의 인선은 그 안은 실용적인 부분으로 지금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타고난 여야 협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루 겸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의정 경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렇게 인선을 했다는 점에서 괜찮은 인사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게 예. 되는 게 전병헌 수석께서도 그런 고민을 개인적으로는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직제로 보면 네. 비서실장에 대해서 더 이제 좀 우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래도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과 여야 간 협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도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새 정부의 인사 원칙을 새롭게 좀 국민들께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어떤 직위의 상하, 고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여야 간 협치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좀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인선에 대한 배경을 얘기할 때 수락해 주셔서 굉장히 네. 고맙다. 이런 멘트를 한 이유가 그만큼 이제 비중 있는 인사가 이제 정무수석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는 완전히 필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고 원내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정책위 의장을 역임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대통령께서 야당을 방문할 때 일종의 협치의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통의 정책들을 정책화하는 과정을 가자. 즉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상대 당이 적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협력자라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 해서 협치를 이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 분들이 사실은 돼야 또는 이제 특히나 청와대와 또 여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분이 이제 이런 분이다. 이제 전병헌 의원 같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경험을 갖춘 분이어야만 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을 좀 길게 이제 걸렸지만
그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중에 많은 이제 논란거리 중에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 가는 것보다야 뭐 정무 수석이 낫지 않겠습니까? 또 청문회 통과해야 되고 뭐 네. 여러 가지 그런데. 네, 이 정무수석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이번에 청와대 직접 개편에 따라서 또 새롭게 사회혁신 수석 비서관이 이 자리가 새로 생겼는데요. 여기에는 박원순 시장과 함께 근무를 했었던 하승창 전 정무부 시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네. 의원님,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하승창 전 정무부시장을 직접적으로 제가 아는 관계는 아니어서 주변 분들에게 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들었더니 워낙에 이 그 사회적 경제나 공유 경제나 사회 혁신 분야에 가장 이제 권위 있는 전문가시라고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뭐 인품도 상당히 배려와 이 사람들을 이제 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해오셨다고 말씀을 들었고, 물론 이제 사회 단체에서도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이 좀 우리 경제의 방향이든 사회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 보자라는 의지를 좀 표명하신 것 같고요. 특히 서울시가 그동안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오셨는데 네. 그런 측면들을 좀 높이 사신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두 가지 점에서 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시민 혁신 수석, 이게 뭐 예전 같으면 시민 사회 수석을 네. 뭐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시민 단체에서 대부분 이제 선발되는 것이 이제 통관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승찬 시민 수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회에 대한 통합적 방향, 이걸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제 발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금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어느 때보다도 좌우 양 간의 이념 대결이 아주 심하고 그에 대한 상처가 좀 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 단체를 통합하고 시민 단체나 시민 사회를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 혁신 수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좌우를 넘나드는 이런 행보를 통해서 그 단체들을 엮어내고 거기서 화합 기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기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 수석과 혁신 수석의 이제 업무 영역,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밸런스를 좀 맞춰 나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협조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 어떤 기능성을 얼마 정도 갖고 있는지, 이런 전문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좀 주안점을 네. 두고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재밌는 부분들은 이번 인선에 있어서 재밌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계열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조현옥 인사수석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실장 출신이고, 또 우리 임종석 실장도 역시 정무부시장 출신이고, 또 하승찬 수석도 정무부시장 출신이고, 이런 부분은 좀 독특하게 좀 봐봐야 될 부분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신임 사회수석에 임명된 김수현 세종대 교수도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인물로 좀 알려져 있습니까? 이제 사회 쪽에 환경부 차관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네. 특히나 사회 분야라는 것이 사회 수석이 다루는 것이 사회 혁신과는 좀 다르게 뭐 예컨대 환경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제반의 어떤 부분들을 다루는 것인데, 그거는 상당한 어떤 국정 경험이 있지 않고선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검증된 그런 인사로서 발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 저희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공약을 내면서 도시 재생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 주안점을 했었는데요. 이 도시 재생 분야에 대해서 우리 김수현 수석께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신 것으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 도시 재생이라는 게 뭐 예컨대 이전에 이명박 정권 때 뉴타운 정책이 뭐 거의 전국을 휩쓸었지만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으로 뉴타운을 건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고조됐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진짜 좀 원도심이라든지 그리고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들을 그 원주민과 더불어서 제대로 이 그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 상당히 좀 주안점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뭐 이번에 이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사상 지역에서도 감전동 같은 경우에
때문에 이 도시 재생 사업의 대상지가 되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신임 김수전 수석은 상당히 좀 학구적인 사람입니다. 말씀하셨던 그 도시재생 사업 이 관련은 세종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상당히 디스커션 또 토의를 많이 거친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정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으로 아마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 이제 정무수석과 사회혁신수석까지 이제 임명이 됐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비서실장, 경호실장, 그리고 민정인사,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분의 수석까지 이 인선을 쭉 지켜보셨을 때 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교수님 좀 봐야 될까요? 저는 통합형이다. 그리고 실무형이고 그리고 맞춤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은데요. 통합형이라는 거는 지금 인선된 분들을 보면 거의 전국 팔도를 망라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조국, 부산 등등에서 보면 전 지역을 다 막나요. 어디 특정 지역이 이런 인선을 압도하고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을 길이 별로 없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출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예컨대 서훈 뭐 국정원장 같은 경우 동국대, 그다음에 조현옥 수석 같은 경우에 뭐 이화여대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뭐 어느 학교 일방적으로 압도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탕평의 부분이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나이가 좀 젊다. 아직 50대가 주축이 되고 이게 이제 실무형이라는 거죠. 과거에 어떤 권력이 이제 청와대에서도 뭐 실장이라든가 이렇게 꽉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장 뭐 이 팔수석 이보좌관 체제로 분권화가 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일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실무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맞춤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컨대 이 정도 이제 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일면식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 있게 할 수 있고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분 같은. 그다음에 조국 수석만 해도 사실은 사시 출신이 아니에요. 예컨대 뭐 검사 출신이라 그러면 자기 친정을 개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 맞춤형의 어떤 인사 성격도 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경험상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뭐 저는 MB 정부에서 인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인사에 대한 것을 보면 메시지를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기 전에 인사에 대한 컨셉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인사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탕평, 대화합 인사 기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사에 대한 설계의 방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대탕평의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인사 설계에 있어서 기조 자체가 거시적으로 볼 것이냐 미시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대탕평 기조에 맞는 인사를 가는 것이고 네.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되는 인사 대상자가 학력에 대한 인맥, 지역에 대한 인맥 이런 것들로 서로 상충되거나 편중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인사는 기능성 인사로 봐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일을 하기 위해서 손발을 맞추기 위한 접근 인사거든요. 그래서 대탕평 인사를 하기는 왜 적절하지 못하냐 그러면은 대탕평 인사라 그러면은 사실상 진영 논리를 넘어선 인사라야 대탕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내각에 대한 구성이 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신용을 맞추는 인사이기 때문에 대탕평이다 대탕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틀린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인사 중에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DJ, 호남, 측근, 박원순 등등으로 이래 카테고리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고리로 해서 공통 분모를 사실상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 진영 간을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 사안마다 기능과 전문성을 먼저 보고 있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서울에서 그동안 이제 발표된 인사가 서울에서 5분, 호남 3분, 충청 2분, PK 2분, TK 1분 뭐 이렇게 이제 분석한 기사를 봤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지역 안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들을 처음부터 상당히 좀 고려한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물론 내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총정리를 해서 그렇죠.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첫 발은 상당히 국민들의 기대에 좀 부응하는 형태로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인사 문제를 얘기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NSC 소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분단위까지 세세하게 브리핑하는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이게 부분은 이제 차별화죠. 결국에는 그 전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권이 굉장히 폐쇄적이었고 국민들의 어떤 진행 사항을 알 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아까도 멘트할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다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큰 변화고 이런 거는 국민들에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의 어떤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시점에서 발사됐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며칠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의 대응 기조를 갖고 있는지 일종의 테스트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700km를 이제 날아갔습니다. 30분가량 날아가고 거의 이제 직각으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거의 ICBM, 그러니까 이 대륙간 탄도탄에 준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결국엔 지향하는 부분이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급의 어떤 무기들을 갖고 있다. 즉 이런 것을 한꺼번에 여러 국가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향후에 이 뭐 대화 국면이라든가 어떤 장면에서도 조금 그들이 이니셔티브를 좀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민감한 시기에 했던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규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이 불안을 이제 뭐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조기에 특히나 이제 국민들은 이 대북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 굉장히 사실 궁금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아주 조기에 이제 종식시켜 줬다는 부분에서 국민들에게는 안도감을 주는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오전에 뭐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 TV 화면을 통해서 이른 아침에 뭐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정말 실시간으로 국민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히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시도록 하라. 뭐 이런 이제 뭐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전달이 되었고 몇 시 몇 분에 어떤 대응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건 저는 모든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전 정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깜깜이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국민들이 또 의혹을 제기하면 그걸 또 이 마타도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국민들을 지탄하는 방식으로 정권이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오늘의 대응은 상당히 좀 잘 수습을 하시고 앞으로도 기대를 좀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이 대북 미사일 발사, 북한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약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줬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안보에 대한 부분은 아킬레스건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아주 약점의 취약점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국정 동력을 얻어서 정말 1년이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지지 기반을 만들어서 뭔가 국가의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대북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있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좀 대응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아마 초기 국정 동력 지지가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초기에 긴밀하게 대응했다는 점이 아주 놀랍죠. 두 가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북한 쪽에다가 앞으로 무력 도발하지 말아라는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각국 국제 공조 체제를 여실히 지켜나가겠다, 확실하게 지켜나가겠다. 이 부분을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어떤 긍정적인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또 이례적인 모습이 전 정부 장관들, 외교안보 장관들과 NSC 회의를 하는 모습도 좀 이례적인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약간은 어색함이 아무래도 있었는데 그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모여서 어떤 위기 상황을 잘 해결하는 그 모습은 새로운 어떤 모습이고 이런 리더십이 즉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안보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전 정권의 강요건 뭐 현 정권이건 상관없이 좀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모습은 아주 뭐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네.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이번에 청와대 직제 개편을 통해서 국가안보실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 때문에 이 국가안보실장 인선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네, 좀 네.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아마 이 부분에서 뭐 많은 이제 고민들도 하시는 것 같고 인선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뭐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더 이상 늦추기는 또 좀 힘들다는 판단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염려하시지는 마시라. 지금 이제 외교안보 TF가 구성이 되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인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힘든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좀 해명을 하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뭐 박차를 기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좀 드네요. 예. 안보실장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네.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안보실장은 외교냐 국방이냐 이 부분인데 두 가지를 아울러서 이제 우리는 국가안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안보실장은 대부분 국방 군인 쪽에서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실장 인선에 있어서 뭐 고수 두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에 방점을 둘 것이냐. 외교 쪽에 방점을 두게 되면 외교 출신 인사를 쓸 것이고 국방 쪽에 방점을 두게 되면 국방 인사를 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사 메시지라는 이유인데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국방 쪽에서 군인 쪽에서 안보실장 담당해 왔으니까 향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기조 자체는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걸 풀어내야만이 대북 주제에 실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외교 출신의 쪽에서 안보실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좀 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당면한 안보 상황은 굉장히 중층적이고 다양한 부분에 걸려 있다. 예컨대 이제 중국만 해도 경제 제재잖아요. 우리의 기업들이 정상화해야 되는 경제 이슈고 또 미국과는 안보 뭐 모든 것이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군 출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단선적으로 갔고 그런 부분들이 좀 유연하게 우리가 외교 환경을 만들었는데 조금 어려움을 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도 존재했었고 사실은 닉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키신저 같은 분들을 이제 발탁을 하는데 조금 이 포괄적인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